네, 안녕하세요. 케부자입니다. 시청하시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사실상 최고의 자산의 형태는 제가 볼 때는 바로 이것인데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요즘에 단기적으로도 돈을 좀 확실히 벌 수 있는 자산 형태는 바로 제가 볼 때는 캐시입니다. 캐시. 캐시면 여기는 제가 이제 탱저린에서 받은 이메일인데, 근데 여기 말고도 다른 데 찾아보시면 요즘에 이자율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정말. 왜냐면 기준금리 자체가 5%다 보니까 대출이자는 막 요즘에 모기지도 지금 6% 넘어가고 막 그러던데, 그죠? 그러면은 일반 뭐 다른 거 뭐죠? 라인 오브 크레딧 같은 경우 10% 이상 훨씬 넘어갔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단기 뭐 저축이라든지 이런 데도 6%까지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저런 데 굴리면 이제 아무리 물가가 뭐 3% 4% 요즘에 저번 2.8% 3%좀 넘었잖아요. 그 감안하더라도 확실히 3% 이상의 수익을 뭐 100%낼 수 있는 것이잖아요. 3% 이상의 수익을 100% 이상 낼 수 있다. 네, 드뭅니다. 주식하다 다 날리는 경우. 저도 좀 뭐 좀 버는 듯 했지만 거의 다 지금 다시 날린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확실하게 낼 수 있는 것은 요즘에는 자산의 형태는 바로 캐시다. 캐시로 은행에서 좋은 상품을 찾아서 단기적으로나 아니면 6개월짜리, 1년짜리 찾아도 뭐 GIC라 그래서 그런 어떤 수익을 보장해주는 상품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캐시가 확실히 요즘에는 최고의 상품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이는데 왜냐하면 캐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지금 기분이 좀 좋은 게 뭐냐면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캐나다가 가장 역사상 최악의 어떤 버블에 올라온 상태다. 이게 물론 29일에 나온 8월 29일에 나온 기사니까 지금부터 일주일 정도 된 기사긴 하네요. 사실 이전에 한번 해볼까 해보다가 제가 기회를 놓쳐가지고 안 했었었는데 제가 다시 이 기사를 갖고 온 이유는 역시 캐시를 갖고 있으면 요즘에 부동산 가격이 막 오른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부동산 이거 한 번쯤은 버블이 한번 터지면서 이 부동산이라는 게 자본주의 역사가 그렇잖아요. 제가 그 차트는 찾아놓지는 않았는데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우상향이긴 한데 이렇게 쭉 미끄럼틀처럼 이렇게 똑바로 된 게 쭉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죠? 이게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제 평균적으로 따져볼 때는 이제 우상향하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긴 한데, 근데 어떤 변곡점이 있긴 있습니다들. 근데 그거를 찾아낸다는 건 너무너무 어렵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봤을 때 정말 팬데믹 때 너무나 가파른 집값 상승이 있었고 그 뒤로 살짝 꺾이긴 했는데 이게 뭐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이게 데드캣이냐 살짝 올랐다 더 많이 추락할 것이냐 앞으로 어떤 최악의 버블이 한번 터질 것인가 이런 얘기도 많이 있잖아요. 보면은 뭐 레이 달리오도 약간 얘기도 하고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걸 몇 년 전부터 지금 난리치고 있고 그리고 빅쇼트의 주인공인 닥터 누구죠? 버린가요? 닥터 버버인가? 그 사람도 지금 이 크래시가 날 거라고 이제 대공황이 올 거라고 엄청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번번이 틀리고 있긴 하지만 뭐 얘기하다 한 번쯤 그 사람 워낙 그대 뭐 정말 이 빅쇼트의 주인공이었으니까 그냥 신뢰가 가는 사람이긴 하지만 많이 틀리긴 했어요. 어쨌든 제가 이제 이 캐나다가 최악의 버블에 있다 이 얘기는 제가 한번 봐볼게요. 이게 개인이 한 게 얘기한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더 마르코 리서치 보드라는 곳에서 뉴욕 베이스에 있는 곳인데 저기 블룸버그랑 인터뷰를 하면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캐나다는 좀 특이한 얘기를 했어요. 좀 유니크하고도 its own 그러니까 다른 데랑 다르게 캐나다만의 버블에 지금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보면서 좀 궁금하다 했는데 여기에 관련된 기사도 사실은 많이 있어요. CMHC 부동산 모기지 공사죠. 모기지 공사에서도 하우스홀드가 아니 하우스홀드 그러니까 가정이 갖고 있는 그 뎁트 재정의 빚이 지금 G7 국가에서의 최고다. RBC에서 나온 리포트인데 지금 밀리니얼 세대가 우리 40살 밑으로 대충 정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나마 젊은 세대들이 뎁트의 물에 지금 빠져 죽고 있다. 최악의 뎁트의 상황이 있다. 역사상 봤을 때 세대별로 봤을 때도 최악의 뎁트.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 한번 다루긴 했는데 집을 비싼 집 사서 지금 고생하는 중인 거예요. 근데 비싼 집은 매번 세대가 갈수록 집은 비싸지다 보니까 빚의 양은 점점 늘어나는데 이 핵심은 이게 어떤 한계점에 도달하지 않냐 뭐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런 이유로 뭐였냐면은 자, 홈 프라이스가 인컴 대비해서 그 레이쇼가 너무 틀리다. 그러니까 이 인컴 대비해서 너무 비싼 집이다. 뭐 우리가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포더빌리티가 굉장히 약하다. 그래서 캐나다는 위기에 있는데 또 캐나다는
다른 나라랑 다르게 지난 20년 동안 그 저금리로 시장이 성장해 왔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성장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저도 보니까 캐나다가 미국이랑 비해서도, 그리고 한국이랑 비교해서도, 유럽이랑 비교해서도 상대적으로 금리가 좀 낮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어떻게 설문조사에 보면 캐나다 사람들은 부동산에 대한 애정, 부동산은 좀 불쾌한다, 한국에 버금가요, 그런 인식이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만의 온 유니크한 지금 버블에 쌓여 있다라고 얘기를 한 배경은 거기 나온 것 같고요. 이 사람 정확히 15년이나 얘기했는데 한 20년 가까이 캐나다는 저금리로 부동산이 성장이 왔다. 근데 그 언더니스에 크레딧 버블이 있다. 지금 그런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사람들이 빚을 많이 지면 언젠간, 그죠? 이게 언젠가 알 수는 없겠지만 이게 실업률이 올라가고, 여기 나오지만 그렇죠, 여기죠. 모기지 금리가 올라가고 그리고 실업률이 올라가면 이런 리세션이 올 가능성이 딴 데보다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 사람 자기가 분석해 보니까 역사상 최고의 어떤 버블이 위에 앉아 있는 것 같다. 언제 터진다는 이런 얘기는 안 했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쵸, 좀 나름대로 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죠? 캐나다만은 요런 좀 특수한 환경이 있었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재밌었던 게 제 댓글 한번 볼게요. 이 댓글 보시면 이 뒷얘기는 제가 아까 위에 한 얘기랑 비슷해요. 지금 전체 하우스홀드 뎁트가 1달러당 1.85달러, 그러니까 지금 거의 2배 가까이 지금 빚을 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만큼 이제 역사상 최악의 어떤 빚을 지고 있다. 뭐 제가 볼 때는 정말 비싼 집을 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긴 하고, 댓글이 보면은 여기 보면은 뭐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그래, 그런 거 맞는 것 같아. 하지만 1977년 이후로 집값이 무려 1800%, 그러니까 거의 20배 가까이 오른 거예요. 그 옛날에 이거 몇 번 다뤘잖아요, 그죠? 그 지금부터 집을 사서 한 30년 40년 보유하면 누구나 로또에 당첨되는 어떤 그런 효과를 맞을 수 있다. 제가 그런 얘기 한번 했었었는데, 만약에 또 저렇게 된다면, 근데 저렇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왜냐하면 집값이 20배로 뜰 가능성은 사실상 저도 상식적으로 볼 때 또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의심이 많이 되기는 해요. 근데 화폐 가치는 떨어질 거라는 건 더 확실히 들어요. 사실상 물가가 오른다는 건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역으로 생각해봐서 화폐 가치가 그만큼 20배까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은 화폐 가치가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팬데믹 때 엄청나게 찍어낸 돈이 아직 회수가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뭐 금리를 올려가지고 긴축 정책을 편다고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돈을 지금 어마어마하게 풀어내고 있어요. 사실은 또 저소득층을 위해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돈을 또 풀어요. 그런 것들. 그리고 이 복지 정책은 뭐 풀면 풀수록 정치인한테는 좋죠. 왜? 표를 받으니까. 근데 그거를 딱 좀 긴축하려는 정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프랑스도 보면은 연금 좀 막는다고 하니까 막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잖아요. 그만큼 뭔가 재정 정책을 좀 긴축 정책을 펴는 순간 그 정권은 거의 뭐 끝이 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정권은 자기 명운을 걸고 해야 되는데 그럴 정치인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정치인이 영원히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번 하면 4년 5년 하고 마는 건데, 되자마자 어떤 그런 정책을, 그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정치인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정치인이 많이 나올 것인가? 뭐 거의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 사람도 야 그래도 20배나 올랐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얘기했고, 이 사람도 70년대 80년대 야 그때는 이자가 더 높았어, 근데 집값도 많이 올랐잖아,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물론 제가 이거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그렇다고 치는데, 어떤 사람은 야 이거 제가 봤는데, 아까 봤었는데, 야 이거 자기 지금 20년째 듣고 있어, 20년째 듣고 있는데 지금 안 되고 있잖아. 여기도 있네요. 야 똑같은 얘기다. 85년부터 들어왔다, 밴쿠버. 근데 밴쿠버도 굴곡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회복이 몇 년 만에 돼버리니까 거기에 대해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거야. 야 85년부터 들어왔어야 그런 거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여기도 있고 야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있었지만 결국 뭐 넘어갔잖아. 결국은 집 사는 사람들이 결국 이기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고요. 여기 뭐 재밌게 표현한 사람이에요. 뭐 집을 사고 그리고 뭐 돈을 만들어냈는데 버블이 생기면 결국 터진다. 맞아. 버블이 터지는 건 자본주의 역사에서 늘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용을 쓰잖아요. 신용을 쓰는 게 꼭 모기지만 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카드 쓰는 것도 다 신용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신용이 없으면 우리 자본주의 경제라는 건 사실상 돌아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도 미래 가치를 땡겨와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할부로 몇 년 동안 또 굴리잖아요. 그죠? 특히 대표적으로 자동차, 그리고 집. 내가 좋은 집을 사고 싶은데 3억을 더 모아야 돼. 3억 언제 모읍니까? 집 영원히 못 산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빚을 내서 사서 조금씩 갚고 또 팔면서 내가 그 빚을 갚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갚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면으로 자본주의가 돌아가다 보니까 이런 버블이 없으면 자본주의라는 경제는 사실상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어떤 뭐 생긴 거죠. 어느 정도 버블이 늘어나다 터지고 드러나다 터지고 이런 자세한 설명은 다른 유튜브 찾아보시면 정말 설명 정말 잘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최악의 버블에 있다 이런 것도 뭐 틀린 얘기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언제 올지 알 수가 없고 마치기도 쉽지 않고 우리 같은 사람은 이게 올 거니까 팔자. 뭐 제가 아는 주변 사람도 그 팬데믹이 오기 전에 그때 집값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집값 떨어진 경험했어요. 그 떨어질 때 저는 캘거리 집을 팔아봤어요. 엄청 손해 보면서 지금 생각해도 열받는데 그때 떨어질 때 오자마자 밴쿠버 또 집 샀으면 더 많이 벌었겠지만 그 렌트 살았지 집을 어떻게 삽니까 그 당시에 또 그죠? 그러니까 저는 돈을 손 좀 그때 그렇게 안 좋은 경험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아차 싶어서 돈을 그때 집을 판 사람들은 그 뒤로 집값이 완전히 뭐 막 수직 상승하는 걸 놓쳤잖아요. 지급 집 살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그때는 세상에 내가 7억 옛날에 뭐 예를 들어서 6억 주고 산지 7억 주고 사서 야, 돈 벌었다 했는데 그게 갑자기 뭐 10억으로 올라 버렸어. 그러면 이 돈 번 거보다 이 상대적으로 내 손해 보지도 않았지만 손해 본 것 같은 느낌. 집 사면 손해긴 하네. 그러니까 집을 사면 손해가 확정이 되니까 집 사기가 너무 억울하고 못 사는 거죠. 집을 안 사면 손해가 확정이 안 됐어. 그죠? 왜냐하면 1억 손해본 몇억 손해본 느낌이지만 집을 사는 순간 돈을 더 패 안이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심리적인 느낌이 너무 강하다는 손해본 느낌, 심리적으로 손해본 느낌. 자 어쨌든 뭐 오늘은 이런 기사가 나서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요즘에 캐시가 최고다 제 생각에. 그리고 캐나다 하우징 마켓이 최악의 버블에 놓였다는 어떤 분석 결과도 나왔다. 제 의견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해드렸어요. 네, 오늘도 어쨌든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케부자입니다. 시청하시고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아침부터 좀 바쁜 일이고 개인적으로 좀 여러 가지 일이 있다 보니까 지금 자동차에서 또 오랜만에 찍게 됐어요. 오늘은 제가 원래 비디오로 준비를 하려고 생각하다가 얘기하고 싶었던 게 제가 며칠 전에 그 역세권 얘기 막 했었잖아요. 역세권 얘기 하다가 생각이 난 부분인데 역세권을 저도 이제 어떤 뭐 예를 콘도 투자를 할 때나 집을 살 때나 역세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특히나 이제 밴쿠버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전철이 뭐 스카이트레이 표현할게요. 전철? 하여간 그런 게 많지는 않잖아요. 물론 뭐 지금 많이 생기고 새로운 라인이 생기고 뭐 엑스포 라인이 이제 랭리로 뚫린다고 하지 아직 공사가 이제 아주 기초 공사를 좀 시작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다지기 정도 시간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그러다 역세권이 굉장히 귀한 곳이기도 하고 역세권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죠? 뭐 다른 거 보면은 나라가 망해도 역세권은 망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제 그런 얘기들 하다가 생각이 난 부분인데 근데 역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부자들은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 같은 중산층을 위해서 뭐 올라가는 사람들, 뭐 중산층인데 좀 더 상위 계층으로 올라가려는 좀 층 얘기를 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 역세권이라는 거 우리가 얘기할 때 뭐냐면 이게 이제 핵심은 제가 볼 때 이제 그 어떤 efficiency, 효율성이거든요, 효율성. 그러니까 이게 우리 소위 말로 하면 가성비잖아요. 가성비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이제 부자가 아닌 거죠. 효율성이라도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가성비가 너무 중요해요. 뭘 살 때 봐도 똑같은 기능이면 조금이라도 싼 걸 사야지. 그죠? 그리고 일할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가성비가 가장 좋게 그러니까 가장 효율적인 교통 수단은 쉽게 얘기하면은 그 지하철간 스카이트레인과 버스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필요한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들이요, 중산층이거나 뭐 자동차가 없거나 진짜 부자들 같은 경우는 집 뭐 19수대로 자동차 있다든지 아니면 뭐 자동차 꼭 필요 없는 버스가 꼭 필요 없는 일을 한다든지
사무실이 뭐 외곽에 있고 뭐 CEO라서 누가 데리고 와서 뭐 크게 그런 거에 상관없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뭐 얼마 이상이라고 제가 뭐 저도 잘 모르니까 잘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게 필요 없는 사람들일수록 그런 효율성과 가성비를 따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역세권을 따지는 사람들은 중산층 정도의 레벨인 거지. 내가 진짜 부자들 상대로 장사하려고 한다든지 뭐 집을 짓는다든지 집을 찾는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정말 부자인 사람들 역세권하고 상관없는 데 살아. 실제적으로 보면 또 그저 부자 동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자 동네, 뭐 노스 밴쿠버라든지 웨스트 밴쿠버라든지 그런 노스밴까지 부자 아닐 수도 있는데 웨스트 밴쿠버 생각해 볼 때 지하철하고 특별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다운타운 밑에 지역에 그 동네 이름 이스트 밴쿠버로 표현해야 되나요? 거기도 엄청난 부자 동네가 있는데 거기는 근데 또 역세권이 있긴 있어요. 근데 역세권이 생기고 동네가 형성된 게 아니고 이미 부자 동네에 여기 생긴 거죠. 리치몬드로 가는 여기 가다 보니까 역세권이 또 생긴 거죠. 그럴 때는 정말 호랑이의 날개를 다는 어떤 그런 구조인데 한국으로 따지면 압구정동에 이제 워낙 부자 동네가 형성이 됐는데 거기에 지하철이 막 생긴 이런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효율성과 가성비를 따지면 진짜 부자는 아니다. 내가 근데 또 양면인 적이 있는 게 그런 거를 예를 들어서 어떤 부자가 사업을 한다고 치면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푸시하고 효율적으로 정말 효율적으로 일하기를 원하죠. 그죠? 그래서 1분이라도 늦으면 막 잔소리하고 쉬는 시간도 막 못 쉬게 하는 건 아니겠지만 뭐 공정도 눈치도 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몰아붙이는데 자기를 위해서는 그런 가성비를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가장 가성비를 따지지 않는 물건은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가방, 남자들은 이제 자동차. 그러니까 대표적인 물건인 거예요, 보면은. 왜냐하면 우리가 가방으로 따지면 그 뭐 슈퍼스토어나 아니면 뭐 아이케아가에서 사는 뭐 1, 2불짜리 가방 사면 거기 굉장히 튼튼하고 많이 담을 수 있지만 누구나 원하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원하는 가방은 뭐 헤르메스나 뭐 프라다나 같은 정말 작은 가방인데 저는 그 막 복주문이라고 놀리는데 정말 작은 가방인데 그게 막 10,000불 넘기도 하고 브랜드에 따라선. 그리고 뭐 중저가 좀 뭐 명품 브랜드로 와도 그게 막 2,000불, 3,000불씩 하는 거 보면은 너무 놀랍긴 한데 그 작은 거를 사봤자 그 얼마나 많이 담겠어요, 사실은. 그냥 달라라면 가서 1불짜리 가방 사면 거기 엄청나게 담을 수 있는데 거기에는 정말 그러니까 부자일수록 내가 얼마나 비효율적인 거를 나타내고 싶어요, 사실은. 그런 가방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뭐 그런 슈퍼카나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한국 중고차라든지 뭐 목적이나 어떤 프랙티컬한 목적성이 똑같아요. 어느 장소를 어느 정도 속도로 빨리 데려다주는 목적으로 따지면 이런 슈퍼카나 제 차나 똑같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는 아무도 원하지 않죠. 저 외에는. 슈퍼카는 누구나 꿈을 꾸고 원하잖아요. 왜 그걸 타고 다닐 때 우리가 요즘 보니까 슈퍼카를 탔을 때 내릴 때 그 용어를 까먹었어요, 제가. 내가 내릴 때 사람들이 쳐다보는 그 느낌. 하차감이란 하차감. 하차감이 좋다. 그러니까 내렸을 때 사람들이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혹은 시기질투의 눈빛으로 쳐다보는 그 느낌을 즐기는 게 슈퍼카라 그러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얼마큼 내가 이렇게 비효율적인 걸 살 수 있는 사람인가를 자랑하는 거죠. 또 여자들 같은 경우는 아주 비효율적인 그 가방을 삼으로써 나는 이렇게 비효율적인데 돈을 쓸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걸 얘기하는데 이것 말고도 내가 얼마나 비효율적인 걸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부자의 척도인 거죠, 쉽게 하면. 물론 거기 진짜 부자도 있겠지만은 뭐 좀 부자병에 걸려서 뭐 허영심에 하는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 뭐 얘기가 좀 이렇게 나가긴 했어요. 일단 다시 역세권 얘기로 돌아와서 역세권은 굉장히 효율적인 장소고 굉장히 어떤 가성비를 따질 수 있는 장소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장소긴 하지만 정말 진짜 부자, 찐 부자들은 원하지 않는다. 왜 사람이 그런 집 없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싫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부자 동네 가면 딱 부자의 스마일이 확 느껴지는 게 집도 뭐 어리어리하게 있지만은 일단 사람이 없어요. 동네에 별로 사람이 걷지 않는다. 동네 한산한데 부자의 스마일이 느껴진다. 뭐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죠. 제 경험상 비교해 볼 때. 그래서 일단은 그냥 오늘은 뭐 딴 얘기가 아니고 역세권을 사랑하는 나는 진짜 부자는 아직은 아니다. 부자로 갈 수 있는 길에 있겠지만
그러니까 역세권을 그 어떤 선호하는 면도, 근데 부자도 렌트 투자할 때는 역세권을 또 선호하겠죠. 왜 내가 살 건 아니고 어떤 사람을 살게 하려면 뭐 렌트를 크게 주려면 거기 효율성이 좋으니까, 그죠? 근데 나를 위해서는 외곽에 한가한 데를 가고 싶다. 그런 게 양면성을 갖고 있는 게 부자다. 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얘기를 했어요. 뭐 좀 쓸데없는 얘기일 수도 있고, 그냥 며칠 전에 방송하다가 머리 스쳐간 생각을 한번 정리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긴 하고 오늘 되게 덥더라고요. 왔다 갔다 해보니까. 어쨌든 오늘도 건강히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